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안에 사법개혁안 등도 잇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7박 8일 동안의 필리버스터 전국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여야 이견 속 운영위 의결 등 이례적 절차를 거치며 어렵게 열린 국회 본회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최를 이틀 앞당겨달라는 민주당 요구를 받아든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무제한 토론을 해서라도 하나씩 결론을 내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우 의장은 또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하고 있다며 지난 국회법 개정안 내용대로 의장이 지명한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의장단의 권위는 국회 본회의의 사회권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강선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첫 타자로 나서 기업의 의사결정까지 법으로 다 정해버리는 거냐며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필요하면 기업이 판단해서 팔고 또 필요하면 기업이 판단해서 더 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의무적으로 1년 내에 다 팔아라. 이어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안긴 건 인정하지만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최근 코스피가 급상승한 점을 언급하며 상법 개정은 밸류업 정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밸류업 정책을 하는 게 반시장적입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 여러분이 반시장적이고 여러분이 반기업적 아닙니까? 법력권은 오늘 오후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이어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3일까지 사법개혁 3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 등을 차례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안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최장 7박 8일 동안 필리버스터 전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이번 주 상임위 일정까지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대미투자 특별법의 심사 일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 외환죄를 저지른 자의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 처리를 또다시 보류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어제 전체 회의에서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권에 대해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실과 원내 지도부 입장이 전달됐다며 계속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내란과 외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회 제적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을 때는 사면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대법원이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엽니다. 그동안 사법개혁의 우려를 표명해 왔었는데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이 오늘 오후 청사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합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는 각급 법원장이 참여하는 사법부 최고위 협의체로 이번엔 사법개혁 3법 현안 대응을 위해 열리는 임시회의입니다. 이미 전국 법원장 회의는 지난해 2차례 우려를 표명하며 수위를 점차 높여왔습니다. 9월 열린 임시회의에서는 사법제도 개편의 폭넓은 논의와 숙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12월 정기회의에서는 법 왜곡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반복해서 숙의와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들은 80년 가까운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라며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비판하는 등 부쩍 공개 발언을 늘리는 분위기입니다.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사법부로선 명확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대응 방안은 없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법안 통과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법원장들이 모여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대구 경북과 충남 대전 통합법은 지역 반대를 이유로 처리가 불발됐는데요.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여야 의견 속 처리가 미뤄졌던 행정통합특별법 3개가 법사위에 다시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충남, 대전을 뺀 2개 지역 통합법이 통과될 거로 점쳐졌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대구시의회가 결의문을 통해 통합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민주당이 대구 경북 통합법안 처리를 연기한 겁니다. 대구시의회도 이 통합 반대 의견으로 돌아선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결국 전남 광주 통합법만 법사위 문턱을 넘었는데 국민의힘은 졸속법안 탓이라며 여권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내용을 뜯어봐도 호남에만 유달리 특례가 많이 주어졌다면서 이대로라면 나머지 지역 통합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광주 전남만 좋게 하고 충청도는 제대로 된 권한도 주지도 않아요.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청 지역 국민의힘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당원들도 국회 앞 계단을 가득 메우며 화력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달라는 것입니다. 이번 법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반면 민주당은 지역 뜻이 하나로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안을 일방 추진할 수 없다며 책임은 전적으로 제1야당에 있다고 맞섰습니다. 정략적 계산에 눈이 먼 국민의힘 지도부가 끝까지 합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시국회는 3월 초까지 진행된다며 나머지 지역 통합 관철 의지를 거듭 강조했는데 통합 범위에 따라 지방선거 구도가 요동칠 전망입니다. 충남 대전 통합이 가시화하면 청와대 강훈식 비서실장이 도전장을 낼 거란 예상도 흘러나오는 상황. 민주당은 서울에 이어 경기도지사 후보들을 상대로도 면접을 이어가며 지방선거 분위기를 띄우는 데 주력했습니다. 진보사당 역시 민주적 통제장치가 빠졌다며 통합법 통과에 제동을 건 상황이라 여당 목표대로 다음 달 통합이 순조롭게 매조지될지는 미지수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의 처리가 보류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지역 의원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대구시장에 출마한 주호영 의원은 어제 비공개 의총에서 대구 경북 통합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반대해서 통과하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사실이면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북 3선인 송원석 원내대표는 주 의원이 저를 지목한 거라면 큰 오산이고 명예가 훼손됐다고 느낀다면서 자신의 원내대표 거취까지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송 원내대표와 대구 지역 의원들이 비공개로 회동했고 송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추 위원장이 지역과 야당 내부 갈등을 부추기는 이관계를 쓴다며 언제부터 민주당이 야당의 의견을 경청했는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천원금 수수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웅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친정인 민주당 의원 상당수마저 체포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진통 끝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는 공천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첫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담담한 목소리로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강 의원의 범죄 사실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유자 및 참고인의 진술, 1억 원의 사용처, 관련 녹취록 및 해당 공천 결과 등 증거에 의하여 혐의가 인정되고 친상 발언을 신청한 강 의원은 다소 초췌한 얼굴로 김경 전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공천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5차례나 돈을 반환했는데 제가 먼저 요구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또 패션 정치를 했던 자신의 과거를 반성한다고 고개 숙이며 선처를 호소하는 과정에서는 잠시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아이 수술한 거 소독해가며 밤새 논문 썼던 그렇게나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그때의 강선우를 되찾겠습니다.
현역 의원이라 도주 우려가 없다는 항변에도 불구하고 강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란 요건을 충족하며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총 투표수 263표 중 가 164표, 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고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보수 야권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을 걸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 수십 명도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걸로 해석됩니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건 국민의힘 권성동 추경호 의원, 민주당 신영대 전 의원에 이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권성동 추경호 의원 가운데에는 권 의원만 최종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강선우 의원의 구속 여부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제 강선우 의원이 언제 영장심사를 받게 될지 관심입니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출석하는 김병기 의원의 차남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하면서 강선우 의원은 조만간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강 의원의 체포동의 통지서는 국회에서 법무부,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 전달됩니다. 이후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지정하는데 이전 사례를 보면 하루 안에 날짜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 5일 뒤 영장심사를 받았는데 이에 비춰보면 미체포 피의자인 강 의원 역시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서 3월 초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릴 전망입니다. 필요적 공범인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의 구속심사 일정도 곧 정해질 것으로 예상돼 두 사람 모두 본격 신문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두 사람이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된 원인인 1억 공천원금 의혹을 눈감아줬다는 논란이 불거진 김병기 의원은 오는 26일과 27일 경찰에 처음으로 출석합니다. 공천원금 등 13가지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김 의원 소환을 앞두고 경찰은 차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김 의원이 재작년 말 빗썸과 두나무 측에 차남의 채용을 청탁했고 결국 빗썸에서 일하게 됐다는 의혹이 일었는데 대관 업무를 맡은 임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렀던 경찰은 빗썸 본사 사무실과 금융타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인사 자료 등을 확보해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포토라인에 서는 상황, 이들을 둘러싼 의혹의 실체가 규명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통일교의 현안 청탁과 선물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구형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 재판에서는 통일교의 첫 선물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진관 재판부는 이것도 유죄로 봤습니다. 다른 판단이 나온 이유를 임예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특검이 특정한 통일교 측의 김건희 씨 선물은 샤넬 가방 2개와 다이아 목걸이, 그리고 천수삼 농축자까지 모두 8천만 원어치에 달합니다. 지난달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재판부는 이 가운데 통일교 측 첫 선물인 800만 원 상당 샤넬 가방에 대해선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에게 가방이 전달된 2022년 4월 무렵엔 통일교 측에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2022년 3월 30일경 피고인이 윤영호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윤영호는 피고인에게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는 취지로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이는 의례적인 표현이고 그 대화 내용 중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고 하지만 전성배 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명시적인 청탁은 없었지만 향후 통일교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려는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김 씨가 이미 통일교에서 대선을 도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데다 800만 원에 달하는 명품 가방을 사회 통념상 의례적인 당선 축하 선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건진법사를 거쳐 김 씨에게 전달된 통일교 측 선물 모두 계속성이 인정된다며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재판부 해석이 엇갈린 가운데 김건희 씨 사건은 쌍방항소로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특검은 대통령 취임 전 수수한 샤넬 가방도 유죄로 인정된 점에 주목하며 항소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잇따라 엄중처벌 기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남은 피고인들에게도 단호한 양형 의지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유서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이 알선수재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에 징역 2년을 요청했던 만큼 구형량의 2배가 선고된 셈입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15년이었던 구형량의 1.5배가 넘는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도 심리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의 내란이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던 만큼 유무죄 판단은 물론 형량까지 주목됩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 헌법재판관 미임명, 졸속 지명 의혹으로 또 이진관 재판부의 심리를 받습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함께 피고인석에 서고 있습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도 맡고 있는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진관 재판부의 단호한 양형 의지가 남은 피고인들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국회에서는 2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 있고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자, 국회 상황을 좀 화면으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어제부터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은 국민의힘의 조승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슴에 지금 근조 리본도 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본회의가 3월 3일까지 매일 열릴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필리버스터도 7박 8일 동안 계속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인 거죠? 국민의힘은 어떤 최후의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이번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마다 하겠다는 의사입니다. 네. 왜냐면요, 이 필리버스터라는 게 국민께 알릴 수 있는, 야당이 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수단이에요. 네. 과거에는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회기가 끝날 때까지 몇 날 며칠이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190석을 가지면서 5분의 3 이상의 의석이 있으면 24시간 내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는 않지만 이번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라는 법안 자체가 법 왜곡죄라든가 어떤 이런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네. 대법관 직원 같은 것은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꼭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이 부당함을 알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이게 종료되면 하나씩 법안을 다 통과시키겠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인 거죠? 그렇죠. 통과를 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이게 하나의 루틴이 된 것 같아요. 민생 법안 통과시킬 때는 국민의힘이 그냥 퇴장을 해버리고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소수 정당의 최후의 수단 이거 자체를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5분의 3 이 의석이 이상 있으면은 24시간이 지나면 종결시킬 수 있도록 만든 제도는 민주당이 만든 게 아니라요. 당시에 여야가 합의해서 그 국민의힘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법안을 만들었을 때 왜 그런 걸 만들었을까요? 5분의 3 정도가 동의를 하면 24시간 이상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발목 잡기를 하지 말자라는 게 그 당시에 정치권에 합의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민주당이 이것을 그냥 종결시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겁니다. 지금 필리버스터를 한 지가 여러 번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주권자들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르는 겁니다. 자, 다수당인 민주당이 저렇게 법안을 강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민심이 움직여야 됩니다. 민심이 움직이면서 자, 소수 정당 너네들은 힘을 줄 테니까 그래
민주주의에서 다수당이 뭔가 힘으로 밀어붙이는 건 안 되지라는 민심의 이동이 있어야 되는데 필리버스터 아무리 해봐야 민심의 이동이 없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좀 되돌아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해도 민심은 우리를 봐주지 않지? 왜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힘을 실어주지 않지라는 걸 좀 되돌아보고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는 걸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우리 뭔가 하고 있어요라는 그냥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건 아닌가? 저희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애써 해도 민심은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 지금 법외국제, 또 재판소원, 대법관 증언 이런 게요. 국민 삶에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당장 이 문제점이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강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사법 리스크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24시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론을 환기하고 싶어도 법사위 단계부터 여론을 환기해 나가야 하는데 법사위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야당에 발언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마지막 수단, 필리버스터밖에 없어요. 이것조차 하지 말아라? 그것은 야당에 대한 입틀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민의힘이 상임위 일정도 보이콧하면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도 지금 중단이 된 상태인데 이게 지금 특위가 3월 9일에는 활동이 끝나잖아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시급하죠. 저는 이 대미투자특별법이 지난해 11월에 발의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은요. 그 사이에 이 법안을 논의하자거나 어떤 상정해서 빨리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에서 어떤 입장이 나오니까 부랴부랴 이 법안 위원회를 구성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회가 가동이 되기도 전에 어떤 굉장히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쟁점 법안들을 지금 강행 처리하고 본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야당이 반대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여당으로서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빠르게 처리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 민생 법안이 이런 어떤 쟁점 법안이 아니라 대미투자특별법부터 먼저 처리하고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책임 소재를 야당에게 돌리고 어떻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지연하기 위한 어떤 전 집권 여당의 꼼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특위 활동이 끝나는 3월 9일까지는 국회 폭거를 멈춰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어떤 입장이실까요? 대미투자특별법부터 말씀을 드리면 작년 11월에 미국과 관세 팩트시트에 따르면 그러니까 법안 발의 시점으로 관세를 유효한다. 그러니까 25%에서 15% 낮추는 거를 발의 시점으로 잡겠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뒤집은 겁니다. 분명히 발의라고 했는데 왜 한국 국회는 이걸 통과시키지 않느냐. 결국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빨리 통과시켜서 돈 달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를 돼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기업의 부담, 정부의 부담입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그거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의 의지가 있었으면 빨리 통과시켜라. 다수당의 폭거 계속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국민의힘은 국익을 생각 안 합니까? 그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담은 생각 안 합니까? 저희는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최대한 발의 정도, 그러니까 통과를 시키는 게 아니라 발의로 맞췄던 거는 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정부 예산의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그런 걸 팩트시트를 만들어 놓은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뒤집으면서 뭔가 빨리 하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비판할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었어야죠. 자, 미국이 그때 분명 작년 11월에 그렇게 협상해놓고 왜 한국에 부담을 주느냐? 야당이 그런 역할을 해주면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국내에서도 야당이 이런 반대를 한다. 이런 야당이 반대 목소리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 목소리 이렇게 들어줄 수 없다. 협상 카드를 만들어주는 야당의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여당을 압박하면서 너네들 통과시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국익에 도움이 됩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정쟁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정말 국익에 바람직한 방향이 뭔지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필리버스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시더라도 필리버스터 할 수 있죠. 하는데 국민의 마음이 이동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되돌아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말씀은 그러면 이 대미투자, 그러니까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을 때 민주당이 얼마나 많이 홍보를 했습니까? 잘된 협상이고 성공한 협상이라고.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민주당은 이 대미투자특별법을 지연시켜갖고 한미 관세 협상의 이행을 늦추려는 거잖아요. 그 의도가 녹아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그것은 공공연하게 청와대 관계자들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대미투자특별법을 지연시키고 그럴 걸 통해서 어떤 대미투자 시점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의도가 미국으로부터 하여금 저항을 나오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가 잘못을 한 것이죠. 국익을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죠. 저는 한미 간의 협상을 했으면 이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미국의 반발, 그것에 따른 기업의 예측 불가능성이 오히려 더 기업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존에 이 관세가 인하됐다가 또 갑자기 미국이 관세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 기업들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예측 가능성, 투자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해야지 무조건 어떤 시점을 늦추겠다. 이렇게 해서는 어떤 기업으로서 예측 가능성이 도모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국민의힘은 대체 누구 편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협상을 할 때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정말 국익을 생각해서 늦춘 거 아닙니까? 정말 대한민국 편이면은 그럼 잘했다고 평가를 해줘야지 그거에 대해서 지연 전략? 한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게 지연입니까? 기업을 생각해서 국민들의 예산을 생각해서 최대한 늦출 수 있는 우리의 국익을 우선적으로 하는 선택이지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게 지연이죠. 어떻게 지연이라는 단어를 한국에 있는 야당에서 먼저 쓸 수 있냐는 저는 대체 국민의힘이 누구 편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그 11월에 했던 협상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는 약속을 어긴 게 없어요. 법안 발의 시점을 분명히 관세를 낮추는 그 시점으로 잡기로 협의를 했는데 자꾸 통과시키라고 압박을 하고 있으면은 최대한 버텨주기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해줘야지 지연시키지 마라 통과시켜라 하는 거는 대체 트럼프 공화당입니까? 민주당 국민의힘은? 정말 국익을 생각했다면 협상을 잘했어야죠. 협상 단계부터 그 정도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어야지 정말 기업의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죠. 네, 자 본회의 상황으로 다시 좀 돌아오면 사법개혁 3법도 조만간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립니다. 법원은 그동안 계속 우려를 표명을 해왔었는데 수정 없이 원안대로 다 바로 가는 걸까요? 조금의 수기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대법원의 입장이 너무 늦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로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재판소법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에서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저희는 그래서 이 사법개혁 관련된 법안을 작년부터 논의를 할 때 대법원 나와서 직접 좀 얘기를 해라. 그때 법원 행정처장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조희대 대법원장 왜 나와서 얘기하느냐 늘 얘기하고 있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 요즘 들어서 갑자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통과가 될 것 같으니까 뒤늦게 갑자기 반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작년에는 얘기를 안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대법원장이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그 뭔가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건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얘기했었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그 당시 대법원장으로서 뭔가 국민들께 얘기를 했다면 이 논의 테이블 수기의 시간이 좀 더 길어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때는 외면하고 뭔가 방관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통과 직전에 오니까 입장을 하고 법원장 회의를 열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실 때는 글쎄요 사법부가 마지막에 와서 갑자기 입장을 표명한다 너무 늦은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네, 어떤 입장이실까요?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해서 대법원이나 이런 사법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법안을 만드는 단계부터 반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법원 행정처장이 이미 수차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네. 저는 이 부분이 민주당이 집권한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모습, 지기현 재판부를 공격하는 모습, 여기서부터 사법부를 흔들고 지금 그 연장선에서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3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 왜곡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죠. 또 명확성도 떨어질 뿐더러 과거에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재판 소원 문제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주당 아무 의견도 내놓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내놓습니까? 대법원이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 재판 소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민주당이 법안조차 발의한 적이 없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의 이후부터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하고 움직임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특히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법안이 아직 처리가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모 법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기현 재판부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내놓지 않는다면 이 법 왜곡죄로 처벌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함의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내놓지 않는다면 법 왜곡죄로서 처벌할 수 있는 그렇게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민주당이 공공연하게 벌써부터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법안은 어떻게 야당이 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말씀이 왜곡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소원법은 지금 민주당의 아니면 다수당이 아니면 전권이 마음에 드는
하는 판결이 나왔을 때 그걸 바로잡겠다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기준은 오롯이 사법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안을 뭐 마치 야당, 다수당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다라는 건 그야말로 왜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법개혁 안에 들어가 있는 대법관 증언법, 이것만큼은 정말 국민의힘 할 말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정치권에서 대법관 증언과 관련돼서 당론으로 처음에 채택됐던 게 2010년 한나라당입니다. 한나라당이 그 당시에 대법관 증언 지금과 똑같은 26명으로 늘리자고 한 것을 한나라당 안에 있는 사법개혁 특위에서 만들자고 했던 내용입니다. 본인들이 여당일 때는 대법관 증언해야 된다고 주장하다가 야당이 되니까 갑자기 이거 사법부를 흔든다, 대법관 증언해서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을 하실까요? 네. 어제 법사위에서 행정통합법에서는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법은 통과가 됐고 계속해서 찬반 논란이 있는 충남 대전을 제외하고 대구 경북까지는 같이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던 건가요? 반대를 하진 않았죠. 네. 어제 법사위 상황을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3개의 특별법이 상정이 돼서 논의가 좀 됐었죠. 네. 근데 추미애 위원장이요, 어떤 야당에게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고 어떤 대전, 충남, 대구, 경북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내부 반발이 있으니, 지역의 반발이 있으니 보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발언 기회를 달라,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논란이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행정통합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내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허울만 갖추는 통합, 어떤 지방선거 전에 정치적 의도를 갖는 통합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광주 전남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요, 법 조문이 413개가 됩니다. 대구 경북이나 충남 대전 같은 경우에는 390여 개에 불과해요. 이 법 조문 수가 왜 중요하냐 말씀을 드리면, 이 법 조문 하나하나가 특별법에는 어떤 특례 조항입니다. 그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자율성을 갖고 우리 지역을 맞춤형으로 좀 더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법 조항이 근거가 담긴 것이에요.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 부분이 담겼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반발이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대구 경북이나 충남 대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직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조율할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5극 3특 중에서요, 지금 5극에도 집중을 하지만 3특, 그러니까 특별자치도에 대한 이런 좀 더 법안을 다뤄야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가 않아요. 형평성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법안이 84개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전혀 법안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5급 이런 행정통합뿐만이 아니라 특별자치도 또한 형평성에 맞춰서 똑같이 지방분권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요구를 지금 정부 여당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제 이걸 두고 주호영 의원이랑 송원석 원내대표 사이에 좀 경론이 오갔고 이 과정에서 송 원내대표가 사퇴까지도 언급을 했다던데 이 부분은 지금 잘 마무리가 됐나요? 잘 마무리가 됐고요.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사위가 10시에 개의를 해서 11시쯤에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 대구 경북 특별법을 보류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의원총회가 11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원총회가 시작될 즈음에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지도부를 향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좀 설명을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 발언을 한 의원도 어떤 법사위 상황, 추미애 위원장의 입틀막의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상황에서 그 지도부의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좀 모임을 갖고 오해는 풀었고 앞으로 이 부분에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추미애 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해 반대해서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한 걸 두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언제부터 법사위에서 야당의 이야기를 경청했느냐 이렇게 일침을 놓기도 했던데요. 야당 얘기를 들으려고 하면은 안 들어줬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또 뭔가 계속 야당이 반대를 하다가 그래서 여당이 좀 통과시키려고 하면은 폭주라고 하고,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대전 충남 통합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졸속이라고요? 졸속이라고 하면 누구의 책임이 있습니까? 현재 대전시장 어느 당입니까? 현재 충남지사 어느 당입니까? 다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대전시장과 국민의힘 소속인 충남지사가 이 대전 충남 통합 먼저 하자고 했습니다. 수년 전에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그 두 단체장이 뭔가 합을 맞추면서 뭔가 해왔던 겁니다. 자꾸 졸속, 내실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그럼 내실을 준비하지 못한 그 두 광역단체장의 책임이 없습니까? 그 두 분은 뭘 준비한 겁니까? 내실 말씀하시는데 결국
쟁점은 결국 지금 핵심은 돈입니다. 통합을 했을 때 예산을 얼마만큼 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그 두 단체장이 처음에 주장했던 만큼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예산의 문제 그리고 지금 통합을 했을 때 누가 이길 것인가 정쟁의 문제, 정치적 쟁점의 문제 이런 것들로 뭔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정말 대전과 충남을 정말 국민의힘이 소속이 되어 있을 때는 합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것이 뭐 예산에 약간 부족이 있고 우리가 원했던 만큼 예산을 못 받고 그리고 지금 통합했을 때 뭔가 정치적으로 누가 이길지를 그걸 따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반대하는 건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시작을 했던 거는 국민의힘인데 갑자기 와서 졸속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은 국민들이 느낄 때는 이게 왜 졸속이지? 국민의힘이 시작했던 거를 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졸속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지? 국민들께서 의아해하시지 않겠냐? 저희는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각 당의 사용도 좀 짧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고요. 소장파 의원들도 의총을 다시 열어달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치러도 될지 투표를 해보자라고 하던데 투표라든지 면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당내 어떤 향후 어떻게 당이 나아갈지 노선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게 좀 적절한지에 대한 좀 의문은 좀 당내에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서요, 장동혁 대표를 함께하는 어떤 당 지도부와 그 밖에 다른 의원분들이 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드렸고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했고 어떤 책임을 통감하는 메시지도 많이 냈고 절연의 메시지도 수차례 발신을 했다. 또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야당에 짜놓은 프레임에서 우리가 또다시 시계를 과거에 돌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대여 투쟁. 지금 이재명 정부가 여러 실체하고 있는 부분, 부동산 문제나 이런 민생 법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한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그 시점이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네. 또한 다른 의원분들은 또 다른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그 부분이 충분히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필리버스터 전국이 좀 종료가 되면 한 번 더 당 내에서 좀 총의를 모으고 장동혁 대표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총의를 모아서 좀 단합되는 모습을 보여야 될 시점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야당이 좀 분열되고 내분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이면 특히나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안들에서도 제대로 국민께 알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선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필리버스터에 지금 집중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장동혁 대표가 좀 리더십을 발휘해서 당내 총의를 좀 모았으면 한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뭐 친노 친문 세력과 대치하는 이른바 뉴 이재명 세력이라고 불리더라고요. 뭐 이 대통령만 지지하는 세력이 결집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글쎄요, 뭐 이런 것들 개파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 아니냐 다양한 분석들이 있는데요. 네. 글쎄요, 개파 갈등은 그 정당, 정치에서는 그냥 기본적인 겁니다. 개파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정당이 나뉘어 있듯이 정당 안에서 하나의 의견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이렇게 개파가 나뉘어지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게 건전한 민주정당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 표출하는 사람들 징계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 쫓아냈죠. 김정혁 전 최고위원 쫓아냈죠. 배현진 시당위원장 지금 박탈당하고 있죠. 그리고 원외위원장들 뭔가 당대표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의견 표시를 다른 입장을 표명하면은 갑자기 징계 위에 회부가 됩니다. 그런 모습이 민주적인 정당입니까? 아니면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뭔가 뉴 이재명이다. 아니면 뭐다. 이렇게 뭔가 친 이렇게 나뉘면서 뭔가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는 게 민주적인 정당입니까? 저희 안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갈등을 부추기면서 뭔가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말씀을 하고 싶겠지만 국민들이 보실 때는 그냥 건전한 민주적 정당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대체를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거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게 대응할 거라면서 우호적인 대미 협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등을 상대로 착수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한국도 포함될 거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디지털 상품, 서비스에 대한 한국의 차별 가능성을 지적해온 만큼 포함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전망이 워싱턴 외교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조사가 이뤄져도 관세 부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닌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법 등을 통해 한국이 미국 디지털 기업을 불공정하게 대우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를 빌미로 새 관세를 부과하려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So you can look forward in the coming days and weeks to seeing all of that come out, and we're going to keep continuity in the program. 미국 쿠팡 투자자들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의 차별을 주장하며 청원한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여부도 다음 달 초에는 나올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경화 주미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호적인 대미 협의 분위기 조성과 관세 환급을 위한 정보 전달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한 상호 관습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시 전달될 수 있도록 강 대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3월 말 중국 방문 시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사는 핵 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에너지 농축 및 재처리 등 한미 간 안보 분야 합의는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 연방대법의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황제의 영향력은 위축됐습니다. 곧바로 한시적 관세 카드를 꺼냈지만 법적 근거가 약해진 만큼 과거와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꺼내들어 15% 글로벌 관세라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122조는 무역 적자가 아니라 국제 수지 적자 위기에만 발동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제 수지는 거의 균형 상태여서 발동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150일이라는 시한부 권한인데다 의회 승인까지 받아야 해 이전처럼 즉흥적인 권한 행사는 불가능해졌습니다. It doesn't really know whether this 15% is going to be accompanied by new specific tariffs decided by the administration or not. 실제로 시장과 국제사회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더 이상 상수가 아닌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From assuming that this is going to have an immediate benefit, that this is going to cause immediate lower prices. That isn't likely. What this really does is, again, cause a lot more uncertainty. 동맹국들의 대응도 달라졌습니다. 기존 협상의 비준을 연기하거나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등 트럼프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Senior voices in the European Parliament have already signaled that they will postpone the ratification of the deal that was struck last year. Because they don't know what would be the terms of the deal now. 122조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시한부 카드로 5개월 뒤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곧바로 상대국이 미국을 차별한다는 명분을 쌓아 무제한 보복을 가할 수 있는 301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통 1년 이상 걸리는 조사를 반년도 안 돼 끝내겠다는 일종의 억지 속도전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안보를 핑계로 특정 제품의 수입을 아예 막거나 핵심 품목만 골라 때리는 핀셋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관세 황제의 시대는 저물고 있지만 궁지에 몰린 트럼프의 돌발 행동이 통상 질서에 더 큰 불확실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을 통해 상호 관세 판결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 미 워싱턴 연방의사당에서 상하원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국 250주년의 미국 강하고 번영하며 존경받는 국가를 주제로 국정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동원한 글로벌 관세 등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관세 부과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60억 원 상당의 위조 수표를 만든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재력을 과시하려고 가짜 수표를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전 여자친구가 이를 몰래 현금화하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트렁크를 열고 하나씩 짐을 들추자 비닐에 쌓여있는 종이 뭉치가 발견됩니다. 수백 장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트렁크에 함께 있던 종이 가방 안에서도 종이 뭉치가 나옵니다. 수표처럼 보이지만 모두 가짜입니다. 30대 남성 A씨는 100만 원권 위조 수표 6,000장을 만든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인쇄소업자에게 유튜브 촬영용으로 쓴다고 거짓말하며 가짜 수표 인쇄를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만든 수표는 뒷면에 견본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A씨는 여기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찍어 실제처럼 위장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를 이용해 재력을 과시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 지갑에 수표를 넣고 다녔었죠. 위조된 수표를요. 여자도 동거를 하게 됐었습니다. 남자가 돈이 있는 줄 알고요. A씨는 위조 수표를 몰래 챙긴 전 여자친구가 이를 은행에 입금해 현금화하려다 적발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말을 맞춰가며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는데 경찰은 6개월 넘는 수사 끝에 두 사람을 검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집에서 위조 수표 300여 장을, A씨 차량 트렁크에서 5,600여 장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위조 수표가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를 구속 상태로, 여성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경기 시흥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서 승용차와 택시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해 3명이 다쳤습니다. 20대 승용차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적발됐으며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신기혜 기자입니다. 경찰차가 도로 일부를 통제하고 있고 사고 차량은 앞뒤로 심하게 부서져 있습니다. 경기 시흥 수도권 제1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힌 건 오늘 새벽 0시쯤. 1차로에 멈춰있던 승용차와 택시를 뒤따라오던 승합차가 들이받으면서 3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20대 승용차 운전자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치료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에는 전남 무안군 삼양읍의 한 사거리에서 1톤 화물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신호 위반 여부를 포함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금천고가교에서 승용차와 택시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후 뒤따르던 1톤 화물차가 급히 정차했는데 뒤에서 오던 다른 차들이 미처 피하지 못하면서 화물차 등 차량 4대가 또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목포 방향 2개 차로 전체가 30분 정도 통제됐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어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17살 딸이 숨졌습니다. 엄마와 여동생도 화상 등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컴컴한 새벽 아파트 안에 시뻘건 화염이 가득합니다. 현관과 베란다 창문으로는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새벽 6시 20분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8층에 있는 한 세대에서 불이 났습니다. 갑자기 울린 화재 경보에 놀란 주민 90여 명이 다급히 계단을 이용해 대피했습니다. 아무래도 불안해서 이제 식구들 챙겨서 6시 한 25분경에 아래 1층으로 내려왔고요. 그때 이미 되게 많은 주민분들 나와 계셨고. 불은 1시간여 만에 모두 꺼졌지만 불이 난 집에서 미처 나오지 못한 17살 딸이 베란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머니와 둘째 딸은 화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 가족은 이사한 지 얼마 안 돼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이 난 8층 세대 위로도 연기가 올라가며 외벽이 새까맣게 변한 모습입니다. 윗집에 살던 50대 주민도 화재 당시 연기를 마셔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대피하면서 펑펑 터지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저희 아이가 불이 난다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밖에 나와서 보니까 연기가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많이 났고 펑펑 터지는 소리도 들렸어요. 경찰은 8층 세대 거실과 주방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까지 방화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과 경찰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는 가운데 1979년 준공된 음마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992년부터 스프링클러 의무화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불이 난 아파트에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규정이 생기기 전에 지어진 이른바 구축 아파트 상당수는 여전히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서울 소방재난본부는 대안으로 자동 확산 소화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화재 현장입니다. 외관이 검게 그을렸고 자세히 보면 유리창도 곳곳이 깨져 있는데요. 이 불로 집에 있던 6살과 8살 아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슷한 사고는 보름도 지나지 않아 또 발생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도 불이 나서 어머니와 아들이 숨졌는데요. 안타까운 화재의 공통점은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제 화재가 발생한 은마 아파트도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규정이 생기기 전에 착공됐기 때문인데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은 법 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됐지만 이미 지어진 오래된 주택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 구축 아파트가 여전히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노후 아파트의 경우 자동 확산 소화기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소방재난본부는 그제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운 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자동 확산 소화기의 효과를 실험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화재 초기 온도가 72도에 이르자 소화기가 자동으로 작동해 소화 약재를 분사했고 불길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2분 이내에 터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화재를 잡고 연기도 발생을 거의 줄이기 때문에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설치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스프링클러는 25평 기준으로 설치비가 500만 원대에 이르지만 자동 확산 소화기는 10만 원에서 13만 원 안팎으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서울 주택 화재 사망자의 88%가 스프링클러가 없는 곳으로 나타나며 사각지대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실험 결과를 토대로 소방청에 주택용 자동 확산 소화기 규정 신설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스프링클러가 없는 오래된 주택이 많은 현실 속에서 참사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1억 공천원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조만간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13가지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강선우 의원 구속심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어제 국회에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국회가 체포동의 통지서를 법무부로 보내면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 전달되고 재판부가 신문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앞선 사례들을 참고하면 오늘 중에는 날짜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5일 뒤 영장심사를 받은 것을 고려하면 강 의원 역시 이르면 이번 주 후반이나 늦어도 3월 초에는 고속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전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 요구로 1억 원을 건넸다는 입장이지만 강 의원은 쇼핑백에 돈이 든 사실도 뒤늦게 알았고 금품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구속심사 단계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병기 의원은 내일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죠? 네, 맞습니다. 13가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내일부터 이틀 동안 연달아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각종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 2달여 만인데 경찰은 그동안 수차례 주요 피의자 등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김 의원의 정치연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전 동작구 의원들을 불러 조사하고 김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밖에도 차남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 배우자의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 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경찰은 어제도 김 의원 차남의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경찰은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틀 동안 13가지 의혹 전반을 따져볼 방침입니다. 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전국의 법원장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엽니다.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법원장 회의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2시 이곳 대법원 청사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립니다. 법원장 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장들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최고위 법관들이 모이는 자리인데요. 매년 12월 정기회의를 열지만 현안이 있을 경우 이번처럼 임시회의가 소집되기도 합니다. 법원장들은 오늘 회의에서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그러니까 법 왜곡죄와 재판 소원, 대법관 증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전국 법원장 회의는 그동안 사법개혁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제기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정기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서 위헌성이 크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임시회의도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도 법원장들은 사법개혁은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돼야 한다며 수기와 공론화를 요구했습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개적인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죠.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달에만 2차례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12일 출근길에선 재판 소원과 대법관 증언 문제는 그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과 우리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인 만큼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한 수기 끝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이야기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그제에도 이번 법안들은 80년 가까이 이어져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라며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부는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달라서 공론화를 통해서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해야 바람직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만으로 14살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그거 진짜예요? 파출소문을 발로 차고 순찰차 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린 중학교 2학년생 A군. 알고 보니 A군은 절도 등 범죄 10여 건도 저질러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지만 만 13살 촉법 소년이라 형사처벌은 피해갔습니다. 초중학생 20여 명이 집단 폭행을 저질러 5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촉법 소년 10여 명이 소년부 송치됐습니다. 애떠여 보이는 남성이 무인점포 계산대 앞에 서서 주변을 살핍니다. 행인의 눈치를 의식한 듯 물건 하나를 구매하는 척하더니 재빠르게 금전 출납기를 열어 안에 있던 현금을 훔칩니다. 이런 방식으로 닷새 동안 서울과 경기 지역 무인점포를 돌며 범행을 저지른 건 다름 아닌 중학생들이었습니다. 한 살을 내리면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13세냐, 12세냐, 뭐 11세냐, 뭐 14세냐
이건 결단의 문제 같은데 어쨌든 뭐 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적 합의이니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촉법 소년 제도를 손질하자는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찬반 논란이 팽팽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촉법 소년 나이를 낮추자고 제안했습니다.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 의견이 국민으로 보면 대다수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 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질하자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는 그 형사 그 미성년자 그 기준이 14세입니다. 즉 촉법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10세부터 13세까지 법에는 저촉이 되지만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 그러한 소년법의 특례를 받는 어린 이 범죄자들이 범하는 범죄를 해당하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 기준 자체가 1953년도에 그 마련됐기 때문에 벌써 그 72년 전이죠. 그렇다 본다면 그때의 소년과 지금의 그 소년의 기준이 범죄 연령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고 범죄가 그만큼 지능화되어 있는데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사실 이 흉악범과 별 다름이 없는 소년 흉악범들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이러한 문제는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그 형사 정책적 결단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벌써 많이 변했고 또 학습하는 그러한 그 행위 조정 능력도 발전이 되어 있는데 법은 70년 전의 기준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결단의 문제인데 조금 더 정교하게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보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대통령의 그 제안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걸 무작정 그 기한 없이 토론만 할 수는 없으니까 2개월의 기한을 두어서 구체적인 그 주무장관도 양성등 평등부 장관이 이것을 주관해서 어쨌든 2개월 동안 찬반 양론 그리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손질의 방향이 정해진 셈이죠. 예, 이 촉법 소년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오래된 개념이었군요. 자, 2달 뒤쯤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대통령과 법무부는 몇 살 미만 이런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 말고도 그 학년별로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이렇게 나누자라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현재 그 14세에 해당되는 그 학교로 보게 되면은 학년 기준을 보게 되면 중학교 2학년, 3학년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대부분요. 그런데 이것을 13세로 낮추게 되면 대부분 중학교 1학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사회적인 메시지도 분명하게 전달이 될 것이다. 즉 초등학교 그 사회 환경과 특히 중학교에 새로 오게 되면서 일정한 악행을 하게 되면 충분한 불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신호를 보내는 것도 상당 부분 필요하고 또 단순히 그 생물학적 연령 이외에 그 사회적인 전반적인 학교 환경의 기준도 이번 그 13세, 14세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이 잠재적인 소년 범에게 중요한 사회적 메시지를 보내자라고 하는 것이 학령을 기준으로 한 요소도 함께 논의하자라고 하는 취지라고 해석됩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전문가로서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오래 해오셨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국민의 여론을 보면 이런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공감대는 그 상당히 많이 이제 강하게 형성이 그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설문조사와 또 연구 결과에 의하면 뭐 70% 가량 이상의 그 국민들이 적어도 소년 흉악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결국 그 피해자의 피해 감정에 대한 공정성도 그 확보를 하고 소위 말해서 이 악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불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억지 효과의 메시지도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대다수 국민들의 지금 입장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에 연동돼서 사실은 그 국회에서도 수년간 이와 같이 소년법 개정에 대한 법률이 의안이 그 되었습니다만 그 막판에 이르러서 이를테면 현재의
소년 교정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또 혹시 있을 수도 있는 그 낙인 효과에 대한 방지책은 잘 정비가 되어 있는지 등의 그 반대 여론에 국회에서 부딪혀서 결론적인 법안이 종결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예, 이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함께 다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앞서 촉법소년 제도가 1953년에 도입됐다. 그러니까 72년 전에 도입된 아주 오래된 제도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애초에 이 제도가 들어오게 된 근본 취지가 뭡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 아이들 소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처음 일정한 비행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그와 같은 비행 행위의 개선 교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혹시 불필요한 낙인을 통해서 그 사회적인 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우리가 배제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 그리고 성인에 비해서 적어도 소년은 개선 교화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뭐 이와 같은 이른바 그 교육형 그 취지가 기본 전제였는데,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형태를 보게 되면 사실 나이만 어렸을 뿐이지 오히려 소년법의 그 특례를 보게 되는 이와 같은 이제 그 불합리한 점이 최근 많이 우리가 목도를 했기 때문에 이 기준 자체가 사실은 지금 현재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고요. 뭐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이 아이들의 이른바 범죄 지능 자체도 상당히 그 높아져서 이 기준 자체가 더 이상 무효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여론이 더 지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지금 촉법 소년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저지른 범죄가 한 해에 수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어떤 범죄들을 저지릅니까? 뭐 사실은 많이 저지르는 범죄는 사실 그 절도 또는 이제 폭행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차량 절도 등이 사실은 한 78%, 70%에서 80%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사실 이제 그와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분이 아니고 소년법에 있는 그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소위 그 교육형과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와 같은 비행의 개선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그 논의하는 기본 그 전제는 소위 호기심으로 이를테면 인형을 하나 훔친다든가 또 장난으로 뭐 학용품을 훔친다든가 이와 같은 범죄를 우리가 사실 전제로 해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만 사실 어렸을 뿐이지 아주 그 성인 못지 않은 그러한 그 범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교화 개선의 가능성보다는 엄벌주의가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 입장인 것이고요. 예. 뭐 구체적인 뭐 예를 들게 되면 최근에 이를테면 나는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네. 즉 내가 처벌받지 않고 있음을 악용을 해서 이른바 저 처벌을 안 받으니까 형사들한테 형사 아저씨 나는 촉법 소년이니까 조사를 그냥 빨리 끝냅시다. 이렇게 그 얘기하는 소위 나이만 어린 그 소년지능법, 소년흉법도 있고요. 더 극단적인 사례는 예를 들면 그 자기 또래의 친구의 부모하고 예를 들면 합의까지 보려고 하는. 네. 근데 이러한 이제 그 소년범들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호기심으로 물건을 훔치는, 즉 교화가 적합한 그러한 이 비행층이라기보다는 그 엄벌이 그 우선시되고 그와 같은 이 형사적 제재 안에서 이와 같은 악성이 개선되는 쪽의 방향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유혹할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면 현재 제도는 그 일부 어떤 아이들에게는 범죄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말로 이 촉법소년의 나이를 한 살 정도 더 어리게 한다면 범죄가 줄어들 것인가? 그 효과는 어떻게 전망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한 살 13세에서 14세로 이제 법이 개정되면 사실상 이게 모든 것이 다 완료가 되는 이런 식의 접근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14세에서 13세로 낮추게 되었을 때 소년 흉악범들은 약 한 100명 정도, 150명 정도가 형사 처분을 받을 가능성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그렇다고 봤을 때 현재 이른바 그 김천 소년교도소에 이와 같은 이 제재와 처벌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한 곳뿐이 없거든요. 그런데 네. 이곳이 소위 그 미결 구금소와 함께 혼재되어 있죠.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소년 그 사법에 대한 대대적인 인프라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돼야 된다. 즉 김천 교도소에 이를테면 버금가는 새로운 형태의 소년 교도소가 이제 마련이 돼야 되는 이런 점이 하나의 또 과제가 될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사실은 범죄 억지력이 있게 되면 범죄가 예방이 되는 것이고 결국 이건 전반적인 소년범에 대한 처벌의 강화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보호 처분 1호에서부터 10호까지의 지금 그 인프라도 대표적인 이제 개선이 함께 있어야 이 청소년 범죄가 예방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즉 바꿔 얘기하면 지금 적어도 소년 흉악범에 대한 엄벌주의를 함과 동시에 소년 흉악범이 아닌 청소년 비행자들에 대한 범죄 예방도 여전히 우리가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목이지. 이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것만으로 소위 그 청소년 범죄가 일거에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접근 역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벌 외에 보완책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범죄 수단도 많이 늘었고 그리고 범죄 지능도 올라간 만큼 이제 이런 문제를 더는 이제 두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런 개정이 현실화했을 때 충분히 부작용도 우려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대표적인 이제 부작용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위 말해서 그 경미한 청소년 비행자에게 혹시 이를테면 그 판단 자체가 낙인 효과가 생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우려점.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소년 사법 인프라의 개선 없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강력한 처벌을 했을 때 이른바 악풍 감염이라고 하는데 소위 그 교도소 내에 사실 나쁜 영향을 이와 같은 소년범들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얘기는 악풍 감염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소년 그 인프라 그 시스템이 제대로 이를테면 교육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왜냐하면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 교육은 계속 받아야 되는데 이 교사도 그 부족하고 교육 시설에 대한 열악한 조건이 그대로 그 유지된 채, 즉 과밀 수용된 상태에서 이 형벌만 강화하게 되면 결국은 그 악행 자체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감염이 돼서 재사회화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부작용도 미리부터 우리가 점검을 해서 결국 요약하게 되면 소규모의 이 소년 사법 시설을 많이 그 만들어서 그 집중적인 교육 그리고 이 현 시대에 맞는 그 교육 그리고 어쨌든 이 14세, 15세의 의무 교육의 또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교사의 인프라에 대한 지원 뭐 이것이 이제 함께 있어야 되는데 막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야말로 낙인의 그와 같은 굴레에 빠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볼 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년원에 가더라도 교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돼서 나오는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제 교정시설에 대한 어떤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지금 증시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0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5,000포인트를 달성한 지 한 달 만인데요. 반도체 투톱 그리고 조선주라든지 다른 주도주들이 계속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잠시 뒤에 증시 개장 상황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떤가 이런 게 궁금한데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추세라면서요? 네,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14세 정도가 표준적 기준이었는데 전반적으로 그 나라들이 13세, 12세로 이렇게 하향하는 그러한 이제 추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싱가포르는 현재 그 촉법소년 형사 미성년자 기준이 10세로 정해져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14세였는데 1998년 개정을 통해서 10세로 낮춰줬고 캐나다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 12세, 중국의 경우 14세에서 12세로 하향 조정됐고요. 프랑스는 13세, 스웨덴은 15세에서 현재 13세로 그 추진 중이고 이것은 이제 그 각 나라의 역사적 그 관점과 사회적 전통에 따라서 상당한 그 차이가 있고요. 심지어 그 미국 같은 경우 어떤 주는 심지어 그 기준 자체가 8세까지 이렇게 하향된 8세요? 네, 그런 기준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나라의 법감정과 형사 정책적 결단에 관한 그 사안이 그 형사 미성년자의 하한선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8살, 10살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보고 있는 나라들도 많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코스피가 나흘 연속 상승해 6,000포인트를 넘겼습니다. 지금 화면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또 처음 보는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6,01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1,172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89% 오른 6,022포인트로 개장해서 현재도 6,000선 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0.8% 오른 1,174포인트로 출발해서 현재도 1,170선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0만 전자, 100만 닉스, 그리고 6,000피 이렇게 우리 증시에 새로운 이정표가 또 세워졌는데요. 반도체 투톱의 이익 추정치가 연일 상향되면서 지수를 힘차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코스피 8,000선을 제시하기도 한 상황이죠. 자,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통상 압박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0.9원 내린 1,441.6원에 개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석유화학업계 사업재편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HD 현대오일뱅크와 HD 현대케미칼, 롯데케미칼의 사업재편 계획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지난해 8월 구조 개편 로드맵 발표에 따른 첫 번째 승인 사례입니다. 재편 계획에 따라 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은 분할 후 HD 현대케미칼과 합병해 에틸렌 생산 시설 등을 통합 운영하게 됩니다. 통합법인의 지분을 5대5로 나누는 두 회사는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각각 6천억 원씩 총 1조 2천억 원을 증자해 재무 구조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최근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 치료제가 속속 등장하면서 다이어트 관련 제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만 치료제처럼 보이도록 광고한 식용 다이어트 제품 대부분이 효능과 거리가 먼 그냥 일반 식품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의 의사 이미지를 광고에 활용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다이어트 제품들. 겉모습만 보면 비만 치료제처럼 보입니다. 특히 이렇게 조사 대상 대부분 88%의 제품이 정제 형태, 알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의약품으로 오인되기 쉽지만 이 제품 그냥 일반 식품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다이어트 표방식품은 16개, 비만 치료제 위고비 등을 연상시키는 이름이지만 실제 조사 결과 비만 치료 성분인 GLP-1은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들 제품은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 GLP-1 촉진, 마시는 위고비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또 의사나 전문가 이미지를 활용해 신뢰도를 높이려 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특정 이미지를 생성을 했는데요. 그 이미지는 의사를 사칭한다든지 아니면 인플루언서나 특정 유명 장소를 이미지로 조작을 하거나 일부 제품에는 포만감 유지와 관련된 식이섬유 성분이 포함돼 있었지만 하루 섭취량이 0.9g에서 3.2g 수준으로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하기엔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다만 조사 대상 제품에서 식품의 사용이 금지된 변비 치료제, 우울증 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약처에 온라인 부당 광고 점검을 요청하고 다이어트 제품을 구입할 때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원료명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최근 멕시코 최대 마약 카르텔 두목 조직 사살 이후에 조직원 보복 테러와 교전으로 70여 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오는 6월 우리 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가 예정된 지역까지 폭력 사태가 번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마트 주변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고속도로가 불에 탄 차량들로 막혀 있습니다. 최대 마약 카르텔 두목이 정부군과 교전에서 사살되자 조직원들이 멕시코 곳곳에서 보복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유명 휴양지 푸에르코 바야르타까지 번지면서 위성 사진을 보면 전쟁터처럼 보입니다. We heard a lot of explosions, loud noises. It was dark, and I thought, are we having a thunderstorm? 멕시코 정부는 군병력 만여 명을 투입해 점차 정상을 되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전은 일단락됐지만 방위군 23명을 포함해 70명 넘게 숨졌고 주요 항공사들이 한때 80여 편 해당 지역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장 오는 6월에 열릴 북중미 월드컵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카르텔 근거지 도시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과달라하라에선
멕시코와 같은 조에 편성된 한국 대표팀이 1, 2차전을 치르고 베이스 캠프도 차려질 예정입니다. 피파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당국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Yo creo que sí va a afectar porque pues ya se hizo del conocimiento de todo el mundo todo esto. Entonces pues la gente sí se la va a pensar en venir. 월드컵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쉐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직접 회견에 나섰습니다.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겠다며 방문객에게 아무런 위험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Qué garantías hay para que se realice el mundial en esta sede? Todas las garantías. Todas las garantías. No hay ningún riesgo para los visitantes. Ninguno. 이번 사태로 멕시코 여성 축구 리그가 연기되는 등 4경기가 차질을 빚었고 여자 테니스 경기도 중 총소리로 파행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안전 문제가 이번 월드컵의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미군 최강 항공모함이 곧 이스라엘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외교가 최우선이라면서도 치명적 군사력 사용도 주저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함이 지중해 동쪽 크레타 섬의 나토 기지에 정박했습니다. 보급을 마치면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로 이동할 거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해군 본부와 정유시설이 있어서 지난해 12일 전쟁 때 이란의 표적이 됐던 곳입니다. 미군의 이번 중동 작전에는 항공모함 2척을 포함해 함정 16척과 전투기 120대 이상이 동원됐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launched one of its biggest deployments in the Middle East in decades, and that's amid these tensions with Iran over its nuclear program. 그렇지만 미군의 이란 공격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군 수뇌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군과 동맹군의 사상자 발생 위험을 경고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한 데 이어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스라엘도 미군의 이란 공격이 일주일 이상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다면서 언론 보도를 추측일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President Trump's first option is always diplomacy, but as he has shown, he is willing to use the lethal force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if necessary. 오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의 3차 핵 협상을 앞두고 있는 이란은 국영 TV에 혁명 수비대의 훈련 모습을 내보내며 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 속에 이란 대학가에서는 연일 반정부 시위대와 친정부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술 마신 다음 날 두통이나 속쓰림, 피로감으로 힘들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이런 숙취 증상을 줄이는데 홍삼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주 이후 찾아오는 불청객 숙취. 숙취는 술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두통과 피로, 구토 등을 일으키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홍삼이 이 숙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이과대와 원광대, KGC 인삼공사 공동연구팀은 숙취 경험이 있는 성인 8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만 홍삼 복합물을 먹게 했습니다. 이후 같은 양의 술을 마시게 한 뒤 15시간 동안 혈액 검사와 설문을 통해 변화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홍삼 복합물을 섭취한 그룹은 음주 뒤 15분 이후부터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감소해 15시간 뒤에는 상대 그룹보다 19%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세트알데하이드는 30분 뒤부터 감소해 15시간 뒤에는 52%가 더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삼 복합물은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52% 정도의 추가 하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알코올 분해 효소의 활성화를 통해서 일어난 것으로 설문 결과 두통과 갈증, 집중력 저하 등 주요 숙취 증상도 6시간 이후부터 현저히 완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홍삼 복합물이 인위적인 알코올 흡수 억제가 아닌 체내에서의 분해를 안전하게 가속화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연구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진생 리서치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권 기온을 보이며 공기가 제법 차가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15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4월 초순만큼이나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어 있습니다. 안개는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낮부터는 대부분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영동과 영남 지방은 다소 흐리겠고 제주도에는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5도, 전주는 16도로 평년보다 2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금요일에는 영동과 충청 이남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영남 지방의 건조특보는 해제됐지만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합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업 수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